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경찰 텔레그램 내사 착수 범죄 방조 혐의다. 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지금 이 텔레그램 상에서 딥페이크가 상당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들어오던 신고가 일주일에 한 8, 9건에서 88건 이상으로 부쩍 늘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심각함을 사람들도 인식하고 신고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된 거겠죠.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성범죄 방조 혐의입니다. 네. 지금 피해자들 중에 청소년도 많은 만큼 위장 수사를 좀 통해서 좀 이 수사를 할 생각이다라고 경찰 얘기하는데 사실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할 길이겠죠. 네. 수사가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응급실 상황 엄중 입장 바꾼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정부가 뭐라 그랬느냐. 비상진료 체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흘 만인 어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세세하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짝 입장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손이 부족한 응급실에 일단 군의관, 네, 그리고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응급실 좀 숨통이 트이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 국군 장병들 나라 지키다가 아프면 꼭 봐줄 사람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다 방책이 세워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같이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카더라 계엄의 정치권 몸살, 용산 이재명 직 걸고 말아라. 네, 어제 이 어제부터가 아니죠. 사실 며칠 전부터 민주당이 지금 연일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이 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용산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 이재명 대표 말할 거면 직 걸고 말하세요라고 굉장히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에 나오는 계엄령 선포 얘기,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국회 개원식 불참한 대통령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석 달 만에 지각, 최장, 가장 늦었어요. 네. 이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 개원식에 윤 대통령이 불참을 했죠. 근데 대통령이 불참한 개원식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계엄령 얘기까지 나오면서 점점 더 이 정부와 야당과 거리가 멀어졌는데 석 달이나 지각한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대통령도 또 불참을 했다라는 거죠. 좀처럼 거리가 가까워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입니다. 민주당판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오늘 발의. 야당 비토권 포함 유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발 제3자 추천이 들어간 최상병 특검법이 오늘 발의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정부와 야당 사이의 간극이 멀고 자꾸 멀어지는데 여기 최상병 특검법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제3자 추천 이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당 비토권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 대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해서 나오게 될 것 같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어디야 싶은데 여기 나와 있죠. 독도의 실시간 영상입니다. 독도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는 이 모니터가 걸려있는 이곳, 여기가 어디냐? 지하철 3호선 안국역입니다.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독도 조형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형물이 없어지면서
야당에서 아니 왜 자꾸 여기저기 독도 조형물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거 의도한 거 아니에요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 비판이 있고 난 뒤에 이제는 조형물이 아니라 그냥 독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네. 뭔가 보란 듯이 설치했다라는 느낌이 들죠. 장군의 멍군이요라고 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거겠죠. 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아니면 말고 물음표가 붙었어요. 기사 보시죠. 야당 계엄위해 라인 구축. 김용현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령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죠. 후배를 통해서 진급심사 시 조난자료, 이른바 검정자료 다 작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이렇게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이렇게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제 청문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제 청문회도 그렇고 사실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벌써 며칠 전부터 민주당에선 계속 계엄령 얘기가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장유미 변호사님, 네. 민주당은 왜 계엄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2016년도로 돌이켜 보면 네. 탄핵 국면에서 계엄 문건이 나왔던 건 뭐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으로서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관련 제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 시국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의 육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반국가 세력이 압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건 비상시국인 겁니다. 이런 대통령의 어떤 상황 인식과 특히 또 군 인사와 관련해서 충암고 라인, 그냥 충암고 라인 4명의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4명의 보직이 이른바 과거의 기무사령관 이런 보직이었기 때문에 네. 이 계엄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혹이 이 보수정당이 과거에도 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던 전례가 있고 그 당시에도 가짜뉴스다 아니다라고 했었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밝혀지자 인정을 자인을 했던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이 2016년에도 어쨌거나 계엄 얘기가 적혀있는 문건이 작성이 됐었던 바가 있긴 있었고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 근거로 지금 생각하는 건가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박선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님. 네. 민주당이 생각하는 계엄령의 어떤 근거랄까요? 나올 수 있는 이 정황이 한남동 공관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다 불러서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게 계엄령 선포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근거가 확실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네. 뭐 의심은 품을 수 있지 않겠냐. 의심 정도.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의 그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의 어떤 사실을 보면 이게 뭐 조작거래에서 들어오는 뭐 카더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 조직의 주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네. 근거 있는 어떤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고 보면 판단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 사실로 드러났으면 근거를 제시했을 것인데 지금은 우려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움직임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계엄은 여기에서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한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네. 만약 방척사령관은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문건을 작성했던 기무사령관의 이름만 바꾼 겁니다. 네. 거기에도 중앙군 출신이 되고 77사령관 군첩보조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했을 때 왜 그러지라는 의심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우려 정도에 대해서 전달은 충분히 됐다고 보면 여기에서 일단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이걸 더 이상 정쟁용으로 끌고 갈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국정 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계엄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그냥 이게 너무 타당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을 좀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혁 최고위원님. 타당성을 얻고 있다고요?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계엄령 얘기한 것은 그동안에 민주당이 유포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의 또 다른 연장선상에 불과해요. 광우병 미국소를 먹으면 뇌가 송송 구멍 탁 뚫린다고 했던 거나 사드 때문에 전자파에 튀겨진다고 주장을 했던 것, 그리고 세월호가 무슨 고위 침몰설, 거기다가 천안함의 침몰 이유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거, 그리고 청담동에서 무슨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하면서 동백아가씨를 노래를 불렀다느니 정말 터무니없는 이 수많은 거짓말들에 대해서 민주당 단 한 건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앞에 공식 사과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계엄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 그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얘기한다. 네. 그럼 제가 그럴 가능성을 어떤 사람한테 내가 김은미 앵커한테 네. 당신 마약 중독자다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하. 근데 네.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예방 차원에서 얘기했어라고 네. 얘기하면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네. 계엄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군중 폭동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군중 폭동을 일으켜서 계엄령을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정권을 바꾸려고 그렇게 획책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장하면 네. 저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게 말이 돼? 공당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네. 당 대표가 양당 대표 협상을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계엄령 얘기를 하셨어요.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셨고 네.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피해망상도 아니고 뭐죠? 어떻게 보면 허구의 사실을,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허구의 세계를 계속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합니다.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그런 허구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좀 자중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그 수많은 거짓말들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제발 사과 좀 하세요. 네. 약간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제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 너무 분노하셔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국정 운영을 이런 짧게. SF 판타지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부터 사과를 하시는 것들이 먼저지 않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서로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살짝 여기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네, 잠깐만요. 아주 아니, 짧게. 예. 아니 국정 운영을 잘못해서 계엄령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건 그대로 비판을 받는 거 맞아요. 네. 대통령이 됐든 뭐 정부 여당이 됐든 잘못하는 건 비판하시는 건 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온 국민을 현혹하는 계엄령 발언을 한 것을 놓고 뭐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팽팽한
입장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김종혁 최고위원 막 흥분하셨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차차 알게 될 거다. 아,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뭐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대표 내귀의 도청장치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인 건데 거의 뭐 근거 차차 알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 내귀 속의 도청장치란 얘기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차차 알게 될 거다.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도 좀 또 들어보실까요?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일각에서는 그런 정황과 또 그런 얘기들이 저희 당에 좀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정황이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런 건 공개할 수가 없죠. 예. 어쨌든 공개는 못 하시겠지만 들어온 건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조승래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제보가 뭐 단건이 아니라 여러 개가 복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 제보가 뭔지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근데 그러면 제보가 있는데 제보 내용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은 계엄령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약간 좀 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 얘기할 수 없는 겁니까, 제보 내용?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보가 일반 민간인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엄이랑 이제 군 내부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군불이랄지 어떤 그런 조짐이랄지 같은 거는 이제 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자라는 게 상당히 좀 협소할 테니 그 풀이 특정될 수 있는. 그걸 함부로 이렇게 알리거나 하면은 뭐 제보자 보호 문제도 있어서 조승래 네. 수석 대변인이 아마 좀 저어를 한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당 대표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 무게감도 확 실리게 된 거고 정치적 의도가 또 아예 없다라고는 또 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 마음을 못 얻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의 탄핵 국면에서 이런 실제 문건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이제 상황 인식에 대한 또 문제 제기 그리고 이 계엄을 통해서 김빼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하셨다는 분들 말에 따르면 계엄을 정말 검토 아주 실제적으로 했을지 안 했을지는 민주당도 뭐 제보만 받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설사 그런 카드를 검토할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할 수 있다, 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또 이런 여론전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네. 실제로 그 가능성을 낮추는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약간 나온 얘기랑 좀 비슷한 말씀이에요. 약간 조금이라도 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언급을 해서 아예 예방 차원에서 끊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국민일보는 계엄령 거듭 꺼내는 민주 제보 있다지만 증거는 못 내놓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을 하면 계엄령이 선포가 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국회의원이 과반 찬성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구금할 수 있다라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면 체포된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무슨 혐의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라든지 어떤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빈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지금 이러한 계엄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실과 어떤 몇몇의 사람들이 만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상의 증거에 대해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랬더니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그 국회 제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를 했을 때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것이 헌법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은 192명인데 42명 이상을 체포하면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무엇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약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현행범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참 의아하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늦은 바가 있어요. 처음에 김민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처음에 꺼냈을 때. 예, 그때부터 저는 강하게 나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전현희 의원이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냥 참고 있다, 일단 지켜보고 있다라는 형태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저는 어떤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상으로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석 전에 민주당이 제보를 받았다는 부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번 추석 민심에 있어서 역풍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 타이밍상 지금 언론을 띄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일단 말씀처럼 만약에 그럼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다 그러면 과반이 안 되려면 몇 명을 체포해야 되는 거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에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계엄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들 42명을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야당 의원 42명을 체포해야 되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 진위. 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내란 음모 계엄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내란 음모 혐의는 다 무혐의 처분이 됐고 그때 직권남용 혐의로만 그때 기소가 됐었다 때문에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엄 선포에 여러 정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 얘기 나왔죠.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계엄이 해제가 된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서. 그러면 말씀처럼 과반이 되지 않도록 현행법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면 구금하면 어떻게 되나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또 마음대로 체포 구금하지 못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 알고 있죠.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일 때는 또. 그리고 여기 유언비어 시위 참가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 한다는 거는 의결 정족수 미달시키면 42명을 체포를 한다고 해도 42명을 체포해야 되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 아니냐라는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조선일보가 지금 정색하고 조목조목 이건 이래서 아니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딱 해서 요지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계엄에 대해서 깊이를 모르니까 그렇죠. 역사를 알면 법률적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계엄의 상황이라는 것은 전시 상황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엄 전에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엄이 발동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편안하게 입법부에 앉아서 방맹이 두드리면서 계엄 해제하겠습니까? 밖으로 나오죠.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다. 대통령이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계엄 선포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서 시위를 할 거예요. 그럼 그건 불법으로 규정을 해서 어떡합니까? 바로 잡아들이죠. 그래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 전에 네. 준비된 국군기무사령부, 지금 박응첩 사령부에서 했던 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합수단은 불법 시위 및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은 바로 구금해서 바로 그 의원직 발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건 자체의 가장 큰 요지는 법률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엄이 발동이 되면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한테 이거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를 물어보면 그게 계엄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절차예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했습니까? 계엄령에 대해서 해제를 시도하는 입법부를 어떻게 와해시킬까? 이런 것들이 계엄 문건에 있다는 것들이 충격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속 편한 소리 하는 거다. 좀 그렇게 근데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짧게 이것만 추가로 여쭤볼게요. 말씀처럼 계엄이라는 건 전시 상황이나 다름이 없는 거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전시 상황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네. 국민과 멀어질 결심이 돼 있고 본인의 뜻대로 하고 대한민국은 별도고 용산은 따로 본인의 구중궁궐 안에서 있는데 밀란에 준하는 어떤 그런 민심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계엄령 선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움직임들이 좋지 않아요. 구구 인사들을 임명하고 뭐 입법부를 무시하고 최근에 개원식 오지도 않잖아요. 87년 정치민주화회. 그거 뭐냐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민주를 부정하는데 민주를 부정하면 뭡니까? 독재로 가겠다는 것이고 독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엄을 통해서 최소의 탈출구를 한다. 이런 논리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이 예전에는 굉장히 근교였는데 별로 그렇게 근교도 아니에요. 3년이 너무 길다. 국민들이 끄덕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고 계셨어요. 짧게. 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에 핵전쟁이 일어나면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면 네.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작게 5027, 5028 있죠. 이런 거 만들면 네. 그 문건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진짜로 국가 혼란 전시 상황이 나오면 계엄령이 발표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네. 그 문건의 존재가 계엄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저는 뭐 계엄령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1980년도에 비상계엄이 확대됨으로 해서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40 몇 년 전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 박정희 시대에 위수령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습니까? 근데 지금 2024년에 계엄령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공포감을 불어넣는 것,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괴담을 유포해서 그리고 어떤 그런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전혀 그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제보가 있다? 아니, 저도 언론사에 평생 있었지만 언론사에 제보가 무수하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까? 언론사도 그렇게 못해요. 당장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는 제보 아니었습니까? 그 제보 사실이었습니까? 수많은 엉터리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냥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얘기한다? 민주당은 그런 정당입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지금 얘기하는 거 괴담으로 괴담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빨리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헛다리 짚었습니다. 라고 대표께서 나와서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은 두고두고 공격을 받을 겁니다.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당대표직을 걸고 얘기해라라고까지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약간 좀 흥분해 있는 좀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강전혜 변호사님. 네. 대통령실에서 저 정도 센 논평이 나온 거를 못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의 어떤 괴담 정치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내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의원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김민석 의원도 계엄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까지도 계엄령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 민주당의 지도부들이란 말이죠.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은 좀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 주체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체적인 의식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은 민주당에서 저런 괴담 정치하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국민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민주당이 왜냐하면 아무것도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전에 어떠한 증거라든지 제대로 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요 계엄령 이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주당은 뭔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만평이에요. 네. 명은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연기가 납니다. 계엄령 의혹이란 연기가 나요. 네, 어디에서? 뻥튀기 기계에서. 네. 계엄령 의혹이란 연기가 나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표?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만평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거를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좀 대척점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의혹 제기 아니냐. 추석 네. 민심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한 측면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저희 아까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하나하나 아니다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상 무리하다라고 했는데 종전에 그 계엄 문건에 의원들 정족수 이게 출석 의원의 절반이 아니라 제적 의원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이 모수를 없애기, 그러니까 낮추기 위해서 현행범 체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 44조의 요건은 또 회기 중이라는 또 요건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사실 시뮬레이션 됐던 전례가 문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의혹 제기를 하는 게 대단히 무리하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단히 무리하려면 이런 실체가 아예 없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근거와 문서를 만들었었던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려조차 제기하지 못한다? 가짜뉴스다? 그냥 날조다? 그런 인식에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 수준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에 있었던 당대표 회담에 있어서 네. 그 앞에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전에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을 때만 해도 국민적 관심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군 지휘부에 400명 중에 4명 충암고 출신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고나 순천고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400명 중에서 4명이 군 지휘부에 있다는 것이 어떤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국민의 생각인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계엄이라는 게 그야말로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사실이면 이보다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도 오늘 또 당분간 계속 얘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 기사 같이 볼까요? 검 추석 이후 문다혜 소환 조사 가능성.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죠.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 사무실, 별장 등을 압수수색한 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라는 뇌물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말고 직접적인 문다혜 씨도 딸도 소환 조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다, 조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는 먼저 조사를 다혜 씨가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시기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소환 조사는 사실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수물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지난주에 일단 주말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고 뭐 제주 별장 여러 군데에서 이제 좀 전방위적으로 압수물이 이제 확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검찰로서는 당연하지만 이 어떤 증거 이 기능을 하는 부분인지 다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한 증거인지를 추리고 이제 당사자를 부르는 게 수순이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 전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추석이 지나서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소환식이 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 지나서 9월, 10월 초쯤 해서 소환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검찰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야 대체 다혜 씨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실까요? 학력, 경력 가려진 문의 아픈 손가락, 자녀와 청와대 거주도. 네, 문다혜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다혜 씨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다라는 거 외에 뭐 명확하게 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학력이 어떤지, 무슨 공부를 전공을 했는지, 그리고 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뭐 이전에 태국에서 있었다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같이 살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문다혜 씨가 대중에 공개했었던 게 19대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나요? 광화문에서 그때 그 모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아버지께서는 늘 자신에게 엄격하라고 강조하셨죠.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본분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아빠, 긴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제가 아들 손잡고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봤지. 앞에 보세요, 앞에. 네, 문다혜 씨 사실 저 때가 말씀드렸죠. 대중 앞에 선거는 저 때가 처음이자 지금까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근데 사실 오빠 문준용 씨 경우에는 언론이랑 인터뷰, 뭐 라디오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한데 다혜 씨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은둔하자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SNS는 또 그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해왔어요. 그러면은 문다혜 씨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역대 그랬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역대 이 보수 정권에서 참 잔인하게 했던 것들은 가족을 건드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그 딸을 건드렸죠. 지금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을 또 건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어떤 정치보복의 역사를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문정현 씨에 대해서 별로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직 대통령의 딸을 또 제물 삼아서 정치 검찰이 또 잔인한 칼을 휘두른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잔혹한 이 정치보복이 반복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모든 그 검찰의 수사들이 다 잘못돼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를 적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관계만 두 가지를 확인하면 생활비를 대준 적이 없어요. 용돈 수준의 것만 줬던 것인데 매월 생활비를 준 게 아니다. 아니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인이 됐고 네. 그러니까 전 사이긴 하지만 그 문다혜 씨의 사이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증권사를 다녔고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기 3, 4개월 전에도 조그맣지만 괜찮은 게임 회사에서 본인이 월급을 받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상직 전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의 중진공 이사장과 이런 취업과 연계를 지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망신을 주고 결국에는 어떤 이슈 전환을 위해서 검찰이 어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겠지만 이 검찰에 이런 또 잔혹한 어떤 흑역사를 쓴다는 거.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명확한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아닌 심지어 그 가족들 뭐 딸을 대상으로 좀 잔인하게 지금 보수 정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사태 본질을 이런 식으로도 왜곡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잔인함을 얘기한다면 문재인 정권을 따를 수가 없죠.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의 일까지도 다 뒤집어내서 적폐청산 이후로 전직 대통령 2명과 그 대법원장까지 다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적폐청산이 얼마나 광풍으로 불어닥쳤었는지 그 생각을 민주당은 아직 못 하시나요? 그래서 뭐 잔인함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데 법 앞에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다혜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타이 이스타항공에 간 그 사위, 네. 이스타항공 이미 기사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일본인 전문가가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얘기해 보니까 항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월급을 받고 있더라. 이 사람 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대통령의 사위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그 신문 보도에도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용산에서 지금 그때 청와대였죠. 청와대에서 관저에서 생활하셨잖아요. 그 다 큰 자식들이 그거 거기다 무슨 돈 내고 생활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도 자기의 자녀들을 또 관저에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푼돈 수준의 돈을 주셨다고 하는데 아니 여사께서 김정숙 여사께서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왜 친구한테 보내서 친구가 왜 그것을 딸에게 전달하게 합니까? 그거는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5천만 원이 용돈 수준입니까? 그리고 계속 그 용돈 수준을 주다가 그걸 끄는 이유가 그 이스타 태국의 타이의 이스타항공에 취업한 다음에 네. 그걸 끊었어요. 약 8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게 용돈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냥 권력형 비리고 이것이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숨졌기 때문에 그 비극을 자꾸만 앞세우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뭉칫돈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 어제 보도가 됐던 부분인 거죠.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네 이름으로 다혜한테 5천만 원 송금 넣어줘라고 얘기를 해서 5천만 원이 한번 돌아서 5천만 원 입금이 됐다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사실 드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딸한테 그냥 직접 만약에 5천만 원 현금 뭉치로 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송금을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왜 돌려서 줬느냐 왜?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마치 그 기사를 보면 자금 세탁이나 뭐 은닉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일단 분위기를 풍기는 점에서 저는 나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사에도 담겨 있지만 그 친구 지인이란 사람에게 통해서 딸에게 건네줄 때 지인이 송금 내역에 어떻게 적었느냐. 일단 자기 이름을 쓰고요. 김정숙이라는 세 글자를 남겼습니다. 네. 은닉할 의도가 있다면 그런 이름을 쓰지 않았겠죠. 지인에게 부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검찰이 자금 내역을 추적하던 중에 그런 흐름을 좀 포착해서 언론에 뭐 알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치적 공세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사건에 집중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검찰이 뇌물죄, 뭐 제3자 뇌물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진공 이사직을 자기가 가고 싶으니까 그 대가로 사회를 채용했다라는 거. 사실관계가 파편적으로 던져져 있을 뿐입니다. 부정청탁이라는 요건이 입증돼야 제3자 뇌물 의율할 수 있거든요. 네. 부정청탁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검찰 그러니까 뇌물로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묵시적 청탁, 명시적 청탁, 최소한 청탁관계, 대가관계,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직무 관련성은 인사권자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대가관계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점점이 흩어져 있는 이 사실관계들을 어떻게 엮어놓아서 그럼 대통령이 당신이 중진공에 가고 싶은 걸 내가 알겠으니 내가 인사를 내겠다. 그러면 사위를 채용하는 그 대가를 내가 갖겠다. 이 인과관계, 그 연결고리 입증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있다면 검찰에서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흘렸겠죠. 그렇다면 공소유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정치적 수사입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이거 입증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네, 5천만 원을 김정순 여사가 지인한테 주고 내 딸한테 입금해줘.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 5천만 원, 5만 원짜리 뭉칫돈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5만 원짜리 현금 뭉칫돈을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옷 같은 거 살 때 수백만 원어치를 사면서 5만 원짜리 뭉칫돈을 썼다는 것들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의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 입금받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책을 냈던 출판사로부터 그 대표로부터도 2억 5천만 원의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들어간 것이 맞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2억 5천만 원이 무슨 돈이냐? 출판사 대표는 2억 원은 문다혜 씨가 그 책의 디자인 편집에 참여한 돈, 그리고 5천만 원은 본인이 빌려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세상에 그렇게 책의 디자인 편집에 참여를 한 것만으로 2억 원을 받는다? 생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왜 다 큰 자식에게 생활비를 계속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리고 문다혜 씨가 그동안에 어려웠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청와대에서 받은 급여를 가지고 딸에게 입금을 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한 2년 전에는 제주도에 별장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별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송기인 신부가 갖고 있던 것입니다. 이걸 3억 8천만 원을 주고서는 매수를 했고 그것이 지금 그 집도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어려워서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고 태국에 살다가 이혼을 하고 청와대에서 얹혀 살던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계속 뭉칫돈을 받고 별장까지 살 수 있게 된 것인지 그리고 출판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만큼 디자인 편집 능력이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인지 굉장히 좀 의문이다. 그 부분도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다혜 씨가 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별장까지 샀어?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어요. 지금 검찰이 안 그래도 뭘 보고 있느냐? 경향 볼까요, 다음? 검찰 문 전 대통령 딸 부동산 거래도 살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구입한 거 그리고 아까 뭐 별장 이런 거 산 것들 이런 부분들 다 이 돈에 들고 나는 부분을 다 꼼꼼하게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건데 서영주 대변인. 네. 아까 자체 확인을 하신 바에 따르면 월급은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별장이나 주택 구입은 아시는 거 없나요? 그러니까 독립생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립생계다.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이걸 경제공동체로 보려고 짜맞추기식으로 계속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어떻게든지 이스타 항공과 연계성을 찾으려고 검찰이 소환조사한 역대 정부 관련자들이 몇 명이냐면 150명이나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돌이켜보죠. 최근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어떻게 수사했습니까? 주변 사람 수사했습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따지고 보면은 그거를 포렌식이라도 했습니까? 본인들 핸드폰을 반납하고 나서 출장 조사를 했잖아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보복이 아니고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요. 하더라도 공정과 상식 법률에 근거했을 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주변 사람 몇 명이나 소환했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온 국민이. 그리고 면접으로 줬지 않습니까, 무혐의로. 근데 지금 이 전직 대통령 문다혜 씨 딸을 지금 타켓으로 삼아서 하는 것들. 독립생계가 독립생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용돈을 몇 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의 돈의 거래를 털어서 결국에 경제공동체 아니냐 하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과 최은순 장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경제공동체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뇌물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김정혁 최고위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면 윤 대통령도 뇌물죄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의 생각이시니까 우리 서부대님 생각이시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독립생계를 했다는데 지금 궁금증이 그거잖아요. 돈 한 푼 받은 게 없고 독립생계를 한 사람이 왜 재산이 계속 늘어나느냐. 어떻게 별장을 구입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수사를 하는 게 문제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간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의혹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저쪽 수사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수사는 이렇게 하느냐. 그건 뭐 충분히 비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도 뭐 검찰 수사를 불러서 하는 게 맞았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나름대로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 문다혜 씨에 대한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덮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그 문제대로 지적을 해야죠.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살살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요 자체를 갖고 얘기를 하시라고.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저희가 비판을 했듯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셔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나 비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올라왔으면 지금 저희가 독립생계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뭐가 들어왔냐면 청와대에서 지냈던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장 변호사님. 일단 아마 해외 귀국하고 이혼을 그 직후에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집을 이제 얻는 그런 기간과의 그 기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갭이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잠시 동안 거주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문다혜 씨와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서도 뭐 아픈 손가락에다 뭐 대통령이 평산책방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뜻과 뭐 참모 뜻과 거스르게 추진을 했다 이런 여러 제가 봤을 때는 억측인 것 같은 게 제가 평산책방에 감사여서 평산책방이 이 설립되는 그 과정에 어느 정도 그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독서 운동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사업인데 그런 부분과 지금 퇴직한 대통령의 현 상황과 또 억측을 더해가지고 그 자녀분에 대한 의혹에 뭔가 의혹을 부풀리는데 언론이 기여하고 있다, 좀 조장하고 있다는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평산책방을 뭐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 만들기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있었는데 뭔가 약간 호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일단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뭐 알려진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죠. 검찰의 수사가 혹 과하게 이뤄진다면 역풍으로 올 수 있는 거고요. 정당하다 그러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내 처지입니다. 누구 처지를 얘기하는 건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한동훈 대표가 당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내 생각은 변함없다. 그러나 내가 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그러나 나는 시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 당신이 처해 있는 당내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처지에 대한 이제 일종의 설명이거든요. 네. 여야 대표 회담 때 한동훈 대표가 내 처지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뭐 최상병 특검법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처지가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내 처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은 네. 저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네. 제가 듣기에는 참 민주당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여야 대표회담 본인들이 먼저 요구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생중계하자고 그러니까 계속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모두 발언만 했지 않습니까? 저런 발언이 나오니까 저는 계속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마크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딴소리들을 할 것이다, 서로가. 그러니까 그것을 다 공개를 하자라고 제가 뭐 여기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도 얻은 게 없고, 그다음에 25만 원 뭐 이것을 그 현금 살포하자는 것들에 대해서 얻은 게 없고, 대신에 그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은 불가역적이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거. 뭐 민주당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영주권을 둘러싸고 3년 이상 된 영주권에 대해서 투표권 주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 이재명 대표도 받아들이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도대체 대표가 가서 회담에서 얻은 게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점을 바꾸기 위해서 야, 한동훈이 그렇게 당내에서 좀 어렵대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는 63%를 받았지만 그 당 내부에서는 의원들로부터 그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는.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가 그러니까 계속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성과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그 뭐랄까 상황을 좀 돌리기 위해서 저 네. 얘기를 계속 꺼내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재선 성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프레임을 바꿔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약간 낀 상황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네, 죄송해요. 한국일보. 보면 한국일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은 민생 공약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한 반면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랑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유지는 재량권이 별로 없이 회담에 임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강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기구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상 국회에는 상임위별로 다 안건들을 배분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 특별기구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은 각 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협의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뭐 상임위별로 한 명씩을 배분을 한다든지 만약에 원외의 인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원내대표의 협의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당의 지도부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압도적인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지도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아버지로서 계시기 때문에 다른 원내대표나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원외 대표로서의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적인 절차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저것을 문제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권한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정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는 안 그럴 수 있으나 그 자기 객관화를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는 뭐냐면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회담은 극명하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내공과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아직 장악이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의 상황 자체도 그렇고 정해지는 이슈 자체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단편적으로 의료교육 부분에 대해서 용산과 각을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각을 세웠던 거를 빼고 가자고 그럽니다. 표면적인 의지에서. 그리고 조용히 둘이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야 대표가. 그건 뭐냐면 아직도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말로 민주적 절차 아니면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좀 불협화음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겠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뭐 하나라도 본인이 결단한 대로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면은 당의 헤게모니 장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네. 본인이 그런 결단들을 해야 될 시간이 있는 것이고 38분간의 독대 기간 중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을 조언을 했을 거예요. 선임 정치 선배로서 나도 처음에는 왔을 때는 힘들었다. 내 편도 없었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공상이 커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내가 잘했다, 이재명 대표 못했다 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하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체병특검, 그다음에 의료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은 당내에서 추진해가는 게 낫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백날 얘기해봤자요. 용산의 그 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된다.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김종규 씨가 네,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서영주 대변인께서 네. 아까 뭐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마치 이렇게 본 듯이 얘기하시니까 그 제가 듣기에는 네. 이게 끝나고 난 원래 이제 4명이 나와서 합의문 작성을 할 때 이제 네. 그게 이제 회담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따로 좀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회담이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네.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뭐 어렵다고 얘기했다. 뭐 여기다가 무슨 내공을 가지고서 무슨 코치를 해줬다. 제가 보기엔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 같고요. 그 한 당의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뭐 누구한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코치 받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데 두 분 사이에서 있었던 얘기는 저희도 물어봤어요. 어저께 네. 최고위 때 무슨 궁금해요. 얘기 하셨어요, 도대체? 네,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재명 대표께서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면 예의가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마치 뭐 한 수 가르쳐 준 듯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신다면 네. 그건 정말로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대표가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또 대체 38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포인트일 텐데 지금 말씀이 뭐 조승래 대변인이 뭐 내 처지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 한동훈 대표라고 얘기한 것도 이게 또 해석의 차이다. 그래서 생중계하자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처지란 말을 진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가장 이번 회담에서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병 특검 얘기 두 사람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승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한다. 우리는 다 수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하신 게 나는 낼 생각이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메모와 기록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법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내가 메모를 했다.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좀 달라요. 근데 이 입장이 이렇게 다른 상황에 분명히 같이 얘기를 했는데 6명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지금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제3자 추천의 내용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매일경제는 뭐라고 제목을 붙였느냐 매일경제 같이 볼까요? 야, 최상병 특검법 3번째 발의 한이 합의 못 보자 즉각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상병 특검법으로 여야 대표회담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민주당이 그냥 자체적으로 그럼 우린 먼저 할 거야 라고 냈다라는 취지인 거죠.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 해병 특검법 오늘 발의 처리 시점은 유동적 양동작전입니다. 양동작전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매일경제 기사 제목을 보면 아이 너랑은 얘기 안 되니까 우리 길 갈 거야 느낌인데 국민일보 기사의 양동작전을 보면 또 살짝 또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강전혜 변호사님. 네. 여야 대표 회담 38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일단 끝나고 뭔가 최해병 특검법 관련해서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있습니다. 혹 독대에서 뭔 얘기가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않고요. 아니다. 네, 38분간의 독대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라든지 정무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서로 간의 신뢰가 그 정도 쌓여 있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네. 서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는 이주 심판론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진행하겠다고 했었던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 함께하겠다는 또 의지도 밝힌 바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를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두 명이 있다고 해서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오늘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세 번째 발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다. 지금까지 3번을 발의를 했고 처음에 2가지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고 부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쳇바퀴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안을 발의를 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어차피 명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의아하신 거죠. 민주당이 정말로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정쟁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지지율이라든지 향후에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되는 압박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발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발의만 하고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제3자 추천 특검을 가지고 오면서 또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뭐 국회의장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발의되는 것은 야당 쪽에서 재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의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어차피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민주당이 알면서도 어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을 지렛대 삼아서 국면 전환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정말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으로 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낸다고 해도 그 안에 야당의 비토권이 들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선 받을 수가 없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제3자 추천권이라고 해도 다시 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오늘 논의되는 사항을 잘 지켜봐야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